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넷플릭스의 이번 분기 실적, 기본적인 경영 전략, 이슈와 트렌드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을 알아봐야겠죠. 넷플릭스의 매출부터 살펴보자면은 1년 단위로 봤을 때 한 9.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 발표 자료인데 매 분기 매출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구독 모델의 엄청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영업이익률 역시 25.1%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100만원어치 물건을 팔면은 25만원 정도는 남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냥 대체로 이게 높은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에서 한 20% 정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꽤 알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의 구독자 수가 왔는데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6.7%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꽤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코로나로 이미 이때는 뻥튀기가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뻥튀기가 된 숫자에서 6.7% 성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직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0.2밀리언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이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감소가 일어났던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났다는 것 자체가 니네 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각각 지역별로 찢어서 볼 건데, 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찢어서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GDP도 다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입하고 해지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쟁 강도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유캔 지역, 이제 US하고 캐나다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독자 수가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독자 한 명당 얼마를 지불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독자 수의 경우는 사실상 성장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줄었다가 살짝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줄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구독자 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ARPU라는 수치를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ARPU의 경우는 Average Revenue Per User라고 하고, 이제 넷플릭스 내부적으로는 ARM, Average Revenue Per Member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구독자 수지 유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SNS 기업들이라든지 구독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ARPU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의상 ARPU를 썼고, 이제 ARPU는 매 분기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더 비싼 플랜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고, 뭐 더 비싼 것들을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독료를 올려가면서 더 많은 비용을 과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의 특이한 특성으로는 재밌는 거를 방영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뻥 튀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구독자 수가 이때 특정 시리즈를 보려고 가입을 했다가 이제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볼 거 없네 이러고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경쟁 구도 자체도 포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럽 지역인데, 유럽 지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구독자 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미국 지역에 비해서는 ARPU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아까 미국에는 ARPU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 레인지를 보면 11.55불에서 11.65불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격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을 동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비싼 플랜을 권고를 하지 않으면서 구독자 수를 키우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성장, 이번에 일어난 역성장 주범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 지역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근데 러시아에서 넷플릭스가 철수를 하면서 0.7밀리언 구독자 수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0.3밀리언이 여기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던 범위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특이했던 지역이 남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남미 지역은 구독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구독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아직까지는 ARPU를 그렇게 과격하게 끌어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 내부적으로는 남미 지역 구독자 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가격 높이기 또는 더 비싼 플랜을 판매를 통해 가지고 ARPU를 꽤나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 즉 판매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숫자들을 보니까 2021년도 4분기하고 2022년도 1분기에 각각 전년도 대비 17%, 20%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즉 이게 가격을 한 20%씩 매분기 올렸다는, 분기 대비는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이렇게 올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사람들 이탈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감소가 여기에서도 0.35밀리언 정도가 나와가지고 전체 구독자 수 감소를 하는데 요 남미 지역이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뒤에 가서 남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APEC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자 수가 정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쪽 지역의 경우는 ARPU 가격을 낮추면서 고객을 획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지역은 지금 다 가격을 올려가면서 수익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지역은 특이하게 ARPU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넷플릭스 내부적으로 아직은 구독자 수 성장을 이렇게 쭉 더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이후에 요거를 끌어올려서 수익성을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쪽은 오히려 가격을 인하를 시키면서 성장을 가속화를 시키고 있다, 고객 획득을 지금 해가지고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기업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하는 숫자들 또는 보셔야 하는 관점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냥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하고 판매량하고 그걸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요거의 게임인데, 보통 저는 요 파트는 영업이익률로 그냥 퉁쳐서 보는 편이고 매출하고 가격하고 판매량 이렇게 보는 편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의 게임으로 변환을 시켜서 살펴보게 되면은, 넷플릭스의 경우는 1인당 평균 구독료, 계속 제가 언급을 했던 ARPU가 요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 결제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이익으로 가는 비용들을 살펴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송출 비용이라든지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높이는, 가격을 낮추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점유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모아둔 고객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화를 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돈을 쓰고 여기서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이제 3단계는 요것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이제 비용을 쥐어짜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특정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1번 전략과 2번 전략의 경우는 모든 기업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 해당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2번 같은 경우가 현재 배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가 배달료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죠. 이 어느 정도 지금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화를 하는 단계가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번의 경우는 생각보다 똑바로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업의 특성도 타고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도 타기 때문에. 근데 넷플릭스의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더욱 잘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Inventing Anna라는 콘텐츠를 방영을 했죠. 그다음에 방영을 할 때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이 구독자
구독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1000명이 보든지 100명이 보든지 간에 이 비용은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 무한히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무적의 시스템이라고도 말씀을 하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송출 비용 같은 것들은 변동을 하게 되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라든지 데이터 비용, 뭐 네트워크 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고객 서비스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즉 고정 비용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하고 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어쨌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 대비 비용이 낮아지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넷플릭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넷플릭스가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나오면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년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많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즉 1년 안에 그 콘텐츠에 대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상각이라고 하는데 상각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각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회계상 기업이 기계를 살 경우 그 기계를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기업이 남은 수명만큼의 가치를 이제 없애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다. 근데 10년이면은 이 기계는 못 쓸 것 같다. 그러면은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기계를 상각시키듯이 콘텐츠도 상각을 시킵니다. 근데 기계는 진짜로 10년을 쓰면은 못 쓰는데 넷플릭스의 경우는 이후에도 평생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각되는 개념과는 저는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들은 상당히 파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크리에이티비티를 많이 쓰는, 뭔가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들은 작게 파편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디어 비즈니스는 약간 창의력의 끝판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룡 기업들이 좀 꽉 잡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은 팬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재투자가 가능하고, 이걸 무한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작은 기업의 제작비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남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메이저 프로덕션 기업들만 남게 되는 게 이 미디어 비즈니스의 뭐 성숙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뭐 이런 친구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넷플릭스 이번에 컨퍼런스 콜 자료를 보고 뭐 프레스 자료를 보다가 나온 세 가지 이슈는 크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언급되는 쉐어링 이슈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OTT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첫 번째 쉐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과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성장 동력으로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2억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억 명 정도가 과금 가능한 공유를 하고 있는 계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을 과금시킬 경우에는 뭐 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 정도 성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30밀리언 정도가 UK 지역,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이 공유 계정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지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단가가 가장 높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 측면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기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뭐 리저너블한 뭐 합리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일부러 얘네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고 쉐어링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헷갈리는, 이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성공하기만 한다면야 어느 정도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맞기는 하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뭐 OTT 전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거 계속 하고 있던 얘기죠. 뭐 확실한 거는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한 10% 정도 성장을 했죠, 연 단위로. 그다음에 특히 다른 SVOD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라든지 프라임이라든지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지금 알짜 콘텐츠, 슈퍼 IP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자체 OTT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려면은 뭐 여기에다가 공급하던 것들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자기들이 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뭐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픈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보면 한 70%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지속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프라임과 넷플릭스는 저는 솔직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넷플릭스가 조심해야 될 상대는 프라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솔직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고, 러시아가 해지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순감을 기록을 했죠. 근데 뭐 러시아 빼면은 실질적으로 플러스이긴 한데 뭐 이거 빼도 성장 속도가 줄기는 해가지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기는 합니다. 이제 경영진들이 제시한 아웃룩의 경우는 매출 성장은 여전히 10% 정도 유지를 할 거고, 영업이익률은 20%를 유지를 할 거고, 구독자 수는 2밀리언 정도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매출 성장은 아무래도 ARPU를 끌어올리면서 성장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원래는 이거 계속 증가시키겠다, 마진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있었는데 이건 유지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아하니 성장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재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고, 좀 마케팅을 더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독자 수 역성장 이 아웃룩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사실 문제죠. 넷플릭스의 구독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아져야 하는 건데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지지를 치는 것과 비슷한 선포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쉐어링에 대한 생각. 기존에는 이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제 생각에는 다른 OTT 서비스, 디즈니라든지 프라임을 볼 바에는 우리 거 그냥 가족 계정으로 봐라 라고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거 니네 쉐어링 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던 게 간접 홍보를 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즉 넷플릭스가 직접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돈 줄게, 이거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래? 라고 경험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직접 가족 걸로 넷플릭스를 시청을 함으로써 뭔가 만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구독으로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음 단계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이게 좀 가속화가 된 것, 더 많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 쉐어링 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쉐어링 막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게, 고객 반발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특히 요즘에 ESG에 굉장히 민감하고 나쁜 기업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니네 돈 좀 벌더니 미쳤구나라는 대중 심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요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쉐어링을 막기를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지금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한 원인 중에서 하나가 쉐어링 막기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추가 과금하는 것을 남미 지역에서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ARPU 자체는 높아졌죠. 객단가 자체는 높아졌는데 가격 인상과 뭐 구독자 수가 감소를 어쨌든 했으니까 이게 쉐어링 막는 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남미 지역에서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가격 인상 때문에 이게 이탈이 일어난 건지 분명히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이거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가격 인상 때문에 이탈이 난 거고 뭐 쉐어링 쪽에서는 이탈이 안 났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쉐어링으로 뭐 차세대 먹거리 아니면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고객 만족도를 유지시키면서 공유 계정에 추가 과금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광고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도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 모델의 경우는 솔직히 훌루라든지 HBO 쪽에서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델, 뭔가 굳이 실험을 하고 이게 되니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모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만간 도입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 형님은 매번 광고를 싫어한다고 인터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저는 솔직히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광고를 도입하게 될 경우 더 낮은 가격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온보딩 프로세스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더 낮은 비용으로 넷플릭스를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재 시장의 규모 자체는 더 커지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유 계정 이야기와 비슷하게 넷플릭스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그렇게 싫어하던 거를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게이밍 회사를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월에 가장 최근에 버스파이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스쿨에 지금 이게 세 번째 게임 스튜디오 인수거든요. 나이트스쿨의 경우는 뭐 PC, 콘솔, 모바일 전부 모든 게임을 제작을 하는 게임 회사이고, 넥스게임하고 보스파이트는 모바일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여서 모바일 쪽으로 일단 진출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핀란드 쪽에서는 출시를 했죠, 모바일 게임을. 그래서 넷플릭스가 게이밍 회사 콘텐츠 다각화를 얼마나 잘 하는지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콘텐츠 인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콘텐츠를 더 많이 늘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콘텐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인하우스로 직접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한테 우리 니네 콘텐츠 좀 빌려줘. 이게 원래 넷플릭스가 하던 방법이죠.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인하우스를 선호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하우스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라이센싱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는 유통망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어느 순간 제작사까지 먹게 되고 제작이자 유통까지 하는 슈퍼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 거가 라이센싱을 하다가 사람들이 뺐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빼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지금 라이센스를 줬던 애들이 빼가지고 자체 OTT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구독자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지, 갔다가는 결국에는 뭔가 메이저한 OTT로 다시 넘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넘어올까 말까, 어디로 다시 넘어올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프라임이 제일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 상대 느낌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D2C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D2C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넷플릭스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전 넷플릭스를 구독을 유지를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위쳐 시즌2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한번 구독해가지고 볼만하지, 장기적으로 구독을 유지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솔직히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지금 당장은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주절주절 해보았는데요. 흥미롭게 시청해주셨다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겠고,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